네, 5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오늘은 15강 로코코와 고전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음악이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면서 소위 이제 클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기에도 많은 곡들이 기독교적인 영감에서 우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즐겨서 들을 수 있는 곡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로코코와 고전주의 음악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코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략히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로코코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장식을 뜻하는 로카이유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그 이름처럼 바로크에서 이 진지함을 좀 덜어내고요, 그 외적인 기교, 그러니까 장식적인 요소를 더 부각하는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주로 이제 왕족이 주도하던 문화 예술이 이제는 귀족 계층으로 옮겨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크보다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그 멋스러운 풍은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 음악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주로 소비되는 음악 장르가 교회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속 음악도 교회 음악만큼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중세 서방교회 풍의 어떤 진지한 음악보다는 조금 더 편한 주제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이제는 널리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로코코 시대는요, 바흐의 음악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넘어가는 중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정도 기간만 보더라도 교회 음악의 중심에는 항상 오르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비발디가 주도했던 이 관현악 곡이라는 것은 바로크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차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소규모 오케스트라 정도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현악 장르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중요한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바로크 다음인 로코코 시대를 거치면서 고전주의 시대에는 교향곡의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로코코 양식은요, 이전 바로크의 엄격한 형식, 진지함 대신 조금 더 간소하고 단순한 형식을 추구하고요, 쉬운 화성을 추구합니다. 마치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 그러니까 보다 세속적이면서도 사교적인 양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로코코 교회 음악으로 바흐의 아들이었던 이 엠마누엘 바흐가 있습니다. 둘째인데 이 엠마누엘 바흐의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뵈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자벳을 찾아갔을 때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글로리아 파트리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바로크 시대의 그 화려한 기교와 화성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 바흐의 곡에 비하면 어떤 무거운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지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인 고전주의의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전주의 시대는요, 가히 교향곡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향곡은 처음부터 연주 그리고 감상을 목적에 둔 음악회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태동할 때는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주곡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풍미했던 협주곡 장르는요, 솔로 연주자가 있죠. 그리고 작은 규모의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합을 맞춰가면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서 탄생한 교향곡은요, 이 작았던 관현악 곡이 대규모 관현악 중심 편성으로 바뀌게 되고 동시에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현 악곡이 이제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되면서 교향곡을 우리가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하죠. 심 하면 같다는 것이고요. 포니 하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소리를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내는 장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기 교향곡은요. 이전에 바로크 말기 양식처럼 보통은 3개의 악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감상했던 이 바흐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북독일 악파라는 파가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향곡 안에는 이제 3악장이어야 된다. 이 형식을 고수했고요. 또 한 악장 안에서는 대비가 심한 주제를 넣지 않는 경향이 좀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이들을 보통은 빈악파라고 하는데요. 이들 외에도 빈악파 외에도 마나임 악파 같은 이런 악파들은 악장을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4개의 악장을 교향곡 안에 사용을 하고요. 각 악장 속에서도 대조적인 주제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교향곡 장르는요. 결국에는 4개의 악장으로서 형식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형식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각각 알레그로, 아다지오, 미누에트 혹은 스케르초 그 다음 알레그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저 말들은 다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알레그로 하면 빠르게, 아다지오 하면 느리게, 그리고 미누에트 하면 느린 춤곡이 되겠고요. 다시 알레그로, 빠르게. 그래서 수미상관 기법으로 저렇게 예술적 형식을 완성해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 바흐 곡들, 특히 순환곡 연주할 때 그 중심,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그 관현악단의 중심에 있는 건반악기를 좀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향곡 공연을 보러 가시면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 수석을 퍼스트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수석이 맡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고전주의 시대에 정립이 된 거예요. 원래 교회 음악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오르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유행했던 이 협주곡 장르에서도 항상 이 관현악단의 중심을 누가 잡느냐? 하프시코드, 챈발로 이러한 건반 악기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합주 형식의 음악 연주에서 이제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같은 성부를 담당하는 악기들이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프시코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건반악기가 빠져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악단에서 건반악기가 빠지게 되면서 이 오케스트라 전체의 수석을 누가 맡게 되느냐? 바로 바이올린 수석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향악 연주에서 항상 first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의 수석이 오케스트라의 전체 수석이다. 이 공식이 생긴 거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의 대가인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그리고 그들의 교회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시골에서 12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은 가난했지만 이 마차 수리공이었던 하이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는 6살이 되었을 때 이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먼 친척이었던 이제 프랑크에게 맡겨져서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8살에 이제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긴 했는데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합창단에서 나오고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일종의 방황기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좀 늦은 나이인 27살에 보헤미아의 한 백작의 궁정 악장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작가가 기울면서 금세 실직을 했고요. 다시 아이젠슈타트의 성주였던 한 후작의 관현악단 부악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악장이 되면서 많은 교향곡들을 쓰기 시작했고요. 단원들과 함께하는 협주곡, 또 실내악곡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악단 안에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세가 다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악단이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 초청을 받아요. 영국에서 열리는 연주에 초청을 받아서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큰 환영을 받으면서 좀 빛을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든은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 음악으로는 테데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든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테데움이라는 곡도 이제 가톨릭 교회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바흐의 곡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교향악단의 규모가 이제 오케스트라로 커져 있는 것, 그리고 합창단의 인원수도 늘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이든이 이제 교향곡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104번 런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교향곡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로는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천방지축이라는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집안에서 이제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이 라틴어 아마데우스를 그의 이름에 붙여 주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물론이고요. 그의 누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본인이 하이든처럼 대단한 최고의 작곡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천재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아들에게 자기의 꿈을 투영했고요. 그 결과 평생 자기 아들에게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모차르트는 당대에 과감히 홀로서기를 도전한 음악가였어요. 당시에 귀족들은 음악가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예술계에서도 굉장히 비천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음악가들을 업신여기기가 일쑤였고요. 음악가들의 경우에는 이 귀족들의 후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단 2명의 후원자를 섬겼던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차르트가 쓴 많은 작품들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문제는 모차르트가 사치를 너무 부렸다는 겁니다. 모차르트는 버는 족족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했고요. 남들에게 돈을 항상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재산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으나 누구 하나 대접해주지 않는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묘사된 장면을 함께 봤었죠. 일단은 오스트리아 태생이에요. 그리고 당시 오스트리아는 아주 강력한 가톨릭 통치 아래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모차르트도 당연히 가톨릭 양식의 교회 음악곡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회 음악으로는 대관식 미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이제 성당에서 음악 책임자로 있었을 때 작곡한 미사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 베네딕투스, 라틴어로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이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특유의 그 화성들과 이제 연주 스타일들이 잘 묻어나는 그러한 곡이죠. 자, 그 다음에는 교향곡 40번 모차르트의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아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인물로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에 대해서 살펴보죠. 베토벤은 사실 오스트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독일 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음악적 사조는 이제 빈 악파에 속해요. 일단은 그가 태어났을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사실상 혁명의 소용돌이, 그 시간 한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토벤의 아버지도 이 테너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도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그러한 천재 음악가로 키우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모차르트는 그의 아버지가 하이든처럼 되고 싶어 했고,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베토벤은 천재형은 아니었어요. 물론 재능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는 사실 노력형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베토벤도 참 힘든 생을 보냈는데 뭐 형편없는 형들 그리고 실력 없는 아버지를 자기가 혼자 다 돌봐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베토벤도 13살에 이제 오르가니스트가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빈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제가 아까도 이제 하이든의 제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하이든에게 직접 제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베토벤은 빈에서 이제 음악을 배우면서 많은 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다시피 26살 때쯤부터 청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이 30대에 사실상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력 상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이죠. 게다가 말년에는 후원하던 귀족들도 몰락하거나 떠나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굉장히 삶의 어떤 큰 굴곡들을 죽는 날까지 마주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미사곡을 한번 들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향곡 3번과 9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향곡 3번 이름이 영웅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그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썼다가 나폴레옹이 황제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실망했다라는 일화가 있죠. 베토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자기가 작곡한 교향곡 중에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 하면 이 3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1악장 알레그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향곡 9번 합창인데요. 이 합창은 워낙 유명하고 또 일종의 코랄로서도 되기도 합니다. 말년에 쓴 만큼 베토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철학을 좀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초연했을 때도 자기 곡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몸을 돌려서 뒤를 보라고 얘기해 줬을 때야 박수를 치고 있는 관중을 보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합창곡 중에서 잘 아는 멜로디 부분 라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코코 그리고 고전주의 음악을 살펴봤어요. 로코코는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흐, 핸델, 비발디 같은 음악가들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러한 음악가들을 이어주는 연결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클래식의 형식을 이제 완성하게 되어 빈 악파라고 불리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계보가 당시 시대의 흐름처럼 점차 인간의 이상, 인간의 바람, 인간의 계몽, 합리,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낭만주의에 관해서 살펴보고 5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